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썼던 수요 촉진책은 22년 하반기 그 금리가 300% 뜰 때 낸 건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연말에는 2.00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이 3.5일 때 나왔던 그런 수요 촉진책을 2%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요 촉진책이 22년 강도 대비 24년 5년 강도로 오면 올수록 훨씬 더 임팩 있게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이 마이너스 20% 빠질 때 냈던 대책을 지금도 갖고 가야 되냐, 이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얼마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가지고 매매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과열로 진입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저도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금 했는데,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 차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저께죠. 어저께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가가지고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그런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택이라는 게 이제 주거랑 투자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투자의 수단으로 주택보다는 주식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지금 한 2,400조 정도 시총이고, 주택은 이제 한 7,00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시총이기 때문에, 소위 주식이 5,000포인트가 된다 하더라도 뭐 5,000조가 안 되니까,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은, 물론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더 높은 관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와 시간에서 부동산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은 뭐 10%가 아니라, 주식이 10% 뜨면 240조 뜨지만은 부동산은 3%만 떠도 210조가 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유부동산 보유 계층과 무부동산 보유 계층 간 자산 격차는 부동산이 미세하게 변하기만 해도 점점 더 벌어지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걸로 인해서 포모가 생기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다는 거를 어쨌든 인식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목표에는 공감을 하지만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설령 그렇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백업 플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아직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를 시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잘 인식을 한 다음에, 새 정부가 막 억제책을 막 내지 않겠구나, 그냥 주식시장 키우겠구나, 이런 생각하에 역설적으로 부동산을 막 적극적으로 불장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심리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실행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영상을 몇 차례 올렸지만은 연소득 6천이신 분이 스트레스 DSR 3단계로 인해서 종전 2단계 대비해서 3억 6천 뭐 400만 원 받다가 3억 5천 2백만 원 대출을 받으면은 1,200만 원 때문에 그 집을 못 산다,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게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위력적인 대출 억제 정책도 아닌데, 여기에 마치 그냥 절판 마케팅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주택가격이 강세로 가면은 저기 토어제 지정해버린다, 그러면 또 투자 목적으로 못 사니까, 이 절판 마케팅이 양쪽으로 방향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과열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걸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전체 공개로 최근에 글을 쓴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는 작년 7, 8월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끝났냐면 8월 9일에 미국과 아시아 주식이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죠. 또 8월부터 가계대출이 월 8조가 떴기 때문에 감독원에서 나서가지고 이백헌 금융위원장이 간담회를 했고, 그 간담회 저도 갔다 왔잖아요. 작년 8월 초순에 했던 거를. 거기 가서 가계대출 규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작년 4분기가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3년 4월에서 6월에도 이런 정도의 강세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정도의 강세장은 잠깐 한시적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프로그램이 일부 있을 때만 이런 거를 이 강세장이 잠깐 돌아가는 것이지, 금방 프로그램이 꺼지면 다시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일부 강세를 넘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수도권 일부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방위적인 그런 강세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뷰를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건데, 수요 공급 부분인데, 항상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급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급은 기본적으로 3, 4년 걸리는 시차가 존재하고, 지금 수요가 올라갔다면, 수요 촉진책이 나와서 수요가 올라갔다면 지금 당장
100만 호를 짓겠다고 하는 엄청난 공급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시차가 3, 4년간 존재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수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놨지만은 신축이 준공되면은 부동산은 입지가치 상품가치인데 결국 신축 준공되면은 신축 준공된 효과로 임차료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를 예로 들어보면은 서울 강동구가 재건축으로 다 바뀌었지만은 재건축 되기 전 대비 후에 주택이 2배 이상 준공이 됐으나 주택이 2배 이상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주택이 준공이 되면서 주택 가격은 한 3배가 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은 신축주택을 도심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거는 신축을 공급하는 방향으로는 임차료가 내려올 수가 없고 상품 가치가 높으니까요. 그러면서 주택 매매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결국은 신축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강세는 역설적으로 해서 신축 주택 공급과 함께 오고요. 신축 주택 공급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 강세가 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미분양 그럼 왜 심한 거냐? 주택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수요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돈을 쓰는 건데 돈을 선호가 있는 지역에 쓰는 거지 그냥 막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선호 지역에 주택 10만 채, 100만 채 짓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선호 지역에 돈을 쓰는 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결국에 우리는 돈을 어디 쓰겠다고 했냐면은 서울과 학군지, 일자리 중심 지역 여기 세 군데다가 돈을 쓰겠다고 한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공급을 봤으니까 수요를 한번 봐볼게요. 수요는 이제 선호 더하기 돈인데 선호 지역은 얘기를 했죠. 서울, 일자리 지역, 학군지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돈은 결국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도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경상적인 현금 흐름, 일 같은 거요. 비경상적인 현금 흐름,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서 코인이 올라서 처분하는 거. 세 번째가 타인 자본인데 이게 대출과 전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GDP의 60%가 가계소득인데 가계소득의 경우에는 가계소득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따라간다고 보면은 연간 명목 3, 4%밖에 올라가지 않고 이거는 수요 초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경상적 소득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집을 살 때 보태거나 하게 된다면은 비경상적 수요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타인 자본인데, 타인 자본은 결국 대출이 제일 중요한데 대출과 전세잖아요. 근데 대출이 제일 중요한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도 마찬가지지만 전세를 자기 돈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게 하면서 전세가를 펌핑하고, 이 전세가가 펌핑 된다면 결국 임차료가 올라가는 거고, 임차료가 올라간다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전세가를 최소 5억까지는 그냥 저항 없이 올리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지금 중요한 게 대출이니까 대출을 보면은요, 22년 DSR을 실행하고 나서 결국 대출 제도가 이제 많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특례보금자 이론 썼죠. 24년, 25년 특례 신생아론 쓰고 있죠. 그리고 22년 8월부터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해서 후순위를 용인해주고 있고, 심지어 LTV를 80%까지 용인해줬고요. 그리고 특례 신생아론도 23년에는 소득 8천만 원이었지만 24년부터는 소득 1억 3천만 원으로 올라갔고, 지금도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고소득자 계층에서도 특례 신생아론을 써가지고 금리도 낮아요. 2%대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써가지고 주택을 취득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어서 수요층에게는 적절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가계 전체로는 유동성 증가율이 막히고 있지만은 일부 수요층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썼던 수요 촉진책은 22년 하반기 그 금리가 300% 뜰 때 낸 건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연말에는 2.00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이 3.5일 때 나왔던 그런 수요 촉진책을 2%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요 촉진책이 22년 강도 대비 24년 5년 강도로 오면 올수록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작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서울이 마이너스 20% 빠질 때 냈던 대책을 지금도 갖고 가야 되냐, 이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얼마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가지고 매매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보여줬던 그림인데, 현 LTV, 정책금융은 LTV 70을 LTV 80으로 바꾸고 있고, LTV 70은 자본이 3억이면 대출 7억 받아서 10억까지 살 수 있지만, LTV 80이면 자본이 3억이어도 전세 7억 위에 후순위 5억 깔아가지고 15억까지 살 수 있거든요. 이거를 꽉 채워서 무조건 산다가 아니라 서울의 전세가율이나 경기도의 전세가율이 70%가 안 되는데
그 전세가만큼은 채워가지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전세 5억이고 매매가 10억인 집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세 끼고 집을 살려면 5억이 필요하지만은 전세 끼고 2억 대출 끼고 아니면 3억 대출 끼고 자기 돈 2억으로 사게 되면은 이게 후순위로 전세 낀 갭 매수를 할 때 얼마나 더 용이한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LTV 80을 다 안 채우더라도 전세가율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생애 최초 후순위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위 LTV 70%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력을 발휘하고요. 이 발휘되는 위력을 토대로 상생 임대인가 엮어가지고 주택을 사는 것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결국 3억으로 9억 살 사람이 15억을 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15억을 안 사도 12억을 사더라도 이 사람은 그 집을 못 샀을 사람이지만은 지금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생애 최초 후순위 덕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버리지 유동성이 나온 거고요. 상생임대인 등록하면은 양도세 비과세를 챙길 수가 있는데 내년 말까지 등록하라고 또 이것도 절판으로 못 박아놨죠.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무조건 상생임대인을 써가지고 전세 낀 갭매수로 등록을 시켜놓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것이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 초반에 주택임대사업자 했던 정책이랑 너무 똑같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류의 대책이 용이가 되지만 지금은 이런 게 용이될 환경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고요. 새 정부 인선이 다 되려면은 한 6월이나 뭐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도 요새는 한두 달 만에 다 올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아무리 빨리 낸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그냥 강세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정책의 가능성까지만 이제 짚어봐 볼게요. 어쨌든 지금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을 쓸 거고 가계대출을 늘릴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에서 바라는 우리 채널 댓글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은 전세대출 같은 거 보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분형 모기지 같은 거 하지 마라. 다른 정책금융 후순위 같은 거 하지 마라. 특히 후순위 지분형 후순위 대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거 다 꺼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부 인선들을 보면은 윤석열 관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석열 관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가 수립했던 정책들을 100% 그냥 막 다 지워버리고 대책을 낼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이고요. 결국 새 정부 인선 다 되고 다 진용이 꾸려진 다음에 대책 나와야 되는 그 시기는 부동산 가격 다 뜬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초반에 저희가 지적했던 게 뭐였어요? 결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 억제나 수요 억제책을 낼 거라는 그런 인식이 현재 시장에 없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인선하고 7, 8월에 무슨 대책 나오고 9월부터 뭐 막힌다 이러면 이것이 더더욱더 절판 마케팅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포모를 건드려서 집을 사게 만들고 이걸 상생임대인 등록하게 만드는 투기적인 현상을 몰고 가는 것이지 7월부터 대출 받아서 돈 못 사니까 지금 절대 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결국은 5월부터 이런 랠리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5월부터 시장에 대해서 전달했던 메시지가 부동산을 회피하는 심리와 그 민주당의 그 집권 여당으로서 부동산을 정면으로 이걸 승부하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덜 느껴졌다는 거를 그 미세한 심리의 그 저항, 주저주저함을 시장이 빠르게 캐치하고 지금 과감하게 부동산에 베팅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설적으로 말해서 더 거대해진 파도를 이제 결국 새 정부가 정책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런 대책이 어떤 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나올 때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요. 수요 촉진책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 새 정부가 부동산의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낙관 7월부터 규제가 또 생긴다는 절판 마케팅 이게 합쳐져 가지고 또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에 있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합쳐져서 부동산 시장 불장을 만들고 있고 일부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랠리는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5월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전에 또 사야 되겠다는 그런 또 서울시의 정책까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서울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그게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쨌든 정비사업은 규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또 있으니까 재건축 대상 주택들에 대해서는 만고 호재만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또 들어간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은 하락의 이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강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여기서 예상을 하지 못한 억제 대책이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현재의 부동산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뭐 이번에도 제가 전망이 틀려서 또 채반꿀이 될지 어떨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